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성남시민사회포럼의 이덕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민사회포럼 이덕수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성남에서 전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의원님을 초청해서 청년이 안철수에게 묻는다. 페이 공정성장, 파워 공정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의원님이 자기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남은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에서는 성남은 합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좀 펴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정성장 안철수는 합니다. 안철수가 하는 공정성장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날 오후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초청 강연회에 응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강연회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 이번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과 이번 행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 내일 포럼 관계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연회의 주제인 공정성장은 누구도 거부감을 가질 수 없는 가치이자 원칙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담보해내고 이루어내야 할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장의 비전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 차별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안철수 의원님께 응원과 함께 앞길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공정성장론은 한국 경제의 필요 조건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그 가치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세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살 어린아이와 18세 성년이 똑같이 입이 한결하고 학교시 단값 밥값을 똑같이 받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세금도 돈 많이 버는 개인이나 기업은 더 내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은 좀 덜 내는 공정한 조세 부담이 되어야 공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제 분야에서 불공정한 성장, 불공정한 경쟁, 불공정한 법 적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죽은 사회가 되어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성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인 것이죠. 또 공정하지 않은 성장은 국민 모두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의 심화, 갈등과 대립만 커질 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도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덕담 한마디 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코리아 디자인센터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공정성장을 모토로 한
미래 비전의 꿈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도약점이 오늘 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의 내비는 청년들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청년들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됩니까? 여기 무슨 패션쇼 무대 같아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 참 안 어울리는 무대다 싶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김에 그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폭력적인 스포츠 선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펠레. 자, 이제 오늘 공정성장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미국 다녀온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 거기에 있는 국립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다녀왔었는데요. 미국 시스템과 얼마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연구소, 국립연구소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지에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제가 갔던 그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인데요. 거기를 가려면 시애틀 공항에서 내려서 거의 3시간 반 쉬지 않고 차를 달려야만 가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리치랜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 4,500명 정도 연구원이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립연구소가 바로 PNNL입니다. 왜 그렇게 오지에 연구소들이 있냐 물어봤더니 원래 연구소가 세워진 이유가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오지에 여러 곳에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시작이랍니다. 제가 갔던 것도 플루토늄을 만들었던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습니다만 2차 대전 이제 끝날 때 먼저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탄 이제 투여가 됐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탄 투여가 됐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다 아시죠? 238번, 239번. 아마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각들도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가사키에 이제 투여됐던 플루토늄 원자탄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갔는데 우선은 규모가 정말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이 한 4,500명 정도 되고 또 부근에 주로 예전부터 있었던 하드포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한 15,000명, 거의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국책연구소들 규모와 비교해보면 정말로 많이 우리나라 국책연구소가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같이 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제가 가봤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기초연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특허 대신에 논문만 많이 양산하는 곳인데 여기는 참 많이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한인 과학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정식
뭐라고 합니까? 연구원을 스텝이라고 하던데, 스텝이 16명.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보조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포스트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거의 한 8명, 9명. 그 정도가 이제 한국인 과학자들이 많아서 그분들과도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한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쪽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분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연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너무 단기간 성과 위주의 연구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행 따라서, 예를 들면 그 포켓몬고가 인기를 끄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과제가 나오고, 알파고 나오니까 또 갑자기 연구 과제 나오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 연구에 속하는 것들이고 워낙에 옛날부터 사실은 했어야 되는 그런 연구인데, 지금 와서 저렇게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호들갑 떨듯이 그렇게 국가적인 과제를 뭐 1조를 투자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그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대부분이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 쪽에 많이 이제 치중하고 있고, 더구나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관료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되고 주도되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는 동떨어지고 늦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국가적인 예산을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그런 문제인식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문제인식들을 가지고 공정성장론을 좀 더 잘 다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말보다 무엇보다도 제가 좀 심각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재 유출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인재 유출국과 인재 유입국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재 유입국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인재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외국의 인재들이, 두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인재가 더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나라를 인재 유입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창업자 중에 거의 절반이 그 이민 1세대입니다. 미국 말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성공하고 미국의 국부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통계들을 이제 매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한 그 결과였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인재 유출국이었다가 인재 유입국으로 바뀐 나라가 중국입니다. 상상하시듯이.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인재 유입국이었는데 이제는 인재 유출국이 된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한국에 자리가 나오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재 유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재 유출국이 된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하고 인정받으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한인 과학자들도 한국에 돌아가는 걸 굉장히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주거비가 워낙 높아서 그 웬만큼 재산을 모으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 엄두를 못 내는 거. 그 다음 또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너무나 높은 것.
그리고 이런 입시 제도 하에서 과연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에 나와서 인정받는 그런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이 두뇌 유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지금 이제 국가에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인재 유출 문제까지도 거기서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나마 부족한 그 인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야지 제대로 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가서 많이 깨달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외국에 갔다 온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으로 이제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간표들을 보니까 여기가 도대체 제가 어디를 보고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쪽만 계속 보시다 보면 다른 분은 1시간 내내 제 옆모습만, 별로 잘생기지도 않는 옆모습만 바로 보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30분 정도 강연에 이제 60분 정도 질의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은 짧게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현장 질문들 받고 답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 이제 3가지 정도입니다. 30분 내에 아주 짧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진단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공정성장론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경제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체감합니다. 근데 좀 더 분석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GDP라고 하면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출, 내수,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GDP 구성 요소들입니다. 다 아시죠? 수출. 지금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동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연속해서 수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9개월 연속으로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이 더 지금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26%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즉 한국에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이 줄고 내수 위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것 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 경기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브렉시트 영향들, 이런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수는 어떤가? 우선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삼중고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비, 그리고 노후, 이것에 대한 불안이 심각합니다. 세대별로도 20, 30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40대는 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불안해하고, 50대, 60대는 노후 준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수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 말에 12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사분기 때 더 불었습니다. 거의 한 25조 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조 이상의 이런 가계부채 때문에 빚이 많은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주거 문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이제 더 소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세금 주고 나서 나머지 월급 받은 것 중에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전세금은 안 주는 대신에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는 별로 못 받는데 매달 엄청난 월세를 주게 되면,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없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가보면 아파트 앞에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면 매출이 절반 줄었다는 데도 많습니다. 그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월세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가 경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재정. 지금 국가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 철학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재정 투입할 생각이 없어서 그쪽도 기대하기가 난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상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화되는 인구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악화되는 인구 구조,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간단합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가장 물건도 많이 사는데요. 그 인구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995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96년부터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 그때입니다. 그러면 일본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생산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에 한 단계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계속 악화됩니다. 2060년까지 계속 악화가 돼서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우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때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악화되는 인구 구조, 앞으로 45년간 그건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것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갔더니 그 넓은 공장에 생산 라인에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가 조립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품은 무인 자동차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서 그 정보에 따라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장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앞으로 5년 내로 닥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3명 중에 2명은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상수로 두고, 즉 악화되는 인구 구조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국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 총선 때 우리에게 3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이 절실하다. 그걸 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서 이제 3당 체제로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제부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이제 진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암울합니다. 정치는 희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헛된 희망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냉정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은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 있죠. 결핍이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배가 고프면 밥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면 돈이 필요한 줄 깨닫습니다. 전쟁 때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일제치하 때 독립이 간절했습니다. 6.25 전쟁 때 정말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든 시절에 산업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독재시대 때 민주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시대 정신과 이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인가? 저는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격차 해소 또는 양극화 해소. 두 번째,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결핍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심각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부격차, 남녀격차, 교육격차, 세대격차,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분야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금 심각한 각 분야의 격차로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도 이미 그것은 시대적인 과제고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 정신이 계속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난 2012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듦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그때는 위로, 위안,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말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이 문제가 바뀌지를 않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힘들다였다면 지금은 분노로 바뀐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년 전에는 위로, 위안, 말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여드릴 때만 믿게 됩니다. 그게 시대 정신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지금 파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국은 되어버렸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현상이 만들어진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선진국들보다 더 빨리 그런 것이 왔고, 어쩌면 그 밑에 더 큰 힘으로 지금 잠복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지난 총선 때 강렬한 변화의 그런 요구가 결국은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하게 짜여진 제도입니다. 정말로 어떠한 힘으로도 양당 체제를 깨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바라는, 분노하는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그 분노는 시작됐습니다. 그건 여론조사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당 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의사표현을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보여질 따름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만 보고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기만 하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고 있지 않다 보니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선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대선 때는 이것이 더 큰 힘으로, 더 큰 분노로 표출될 겁니다. 최근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그 분노들 결국은 차곡차곡 지금 국민들께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표시하실 겁니다. 그 무서움, 두려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겸허한 자세로 정말 받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성장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분이 갔습니다. 가장 짧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저는 알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한국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제가 창업한 안철수 연구소 CEO를 스스로 내려놓고 그때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많은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공정성장론이 제가 정치하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제가 벤처기업 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경영학을 창업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이미 그때부터 만들고 다듬어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현실에 기반한 그런 해결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정성장론이 도대체 뭐냐? 이게 과연 우리의 지금 성장되지 않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이런 문제들 풀 수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 공정성장론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실력만 가지고도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개천에서 용인하게 하는, 용인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만 만들면 개인도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직접 사업하면서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것만 고치면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이제 선진국의 예일 겁니다. 미국의
30년 전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대형 컴퓨터만 만들 때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겁니다. 30년도 전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대형 컴퓨터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난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기보다 하청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잘 만들길래 거기다가 이제 주겠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를 누구한테 줄까 찾아봤더니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조그만 벤처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 게이츠라는 꺼벙하게 생긴 사장님이 있길래 뭐 만만하게 보여서 이렇게 하청을 줬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 IBM보다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람들이 그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가 우리나라 상황을 보여줍니다. 100대 부자 통계입니다. 우선 이제 미국 예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었으니까 미국의 100대 부자 통계를 보면 그 중에 자수성가 한 푼도 없이 사업을 해서 미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든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0명 정도입니다. 30명이 상속 부자입니다. 저 부모님께 이제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서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70대 30. 전 세계 평균 거의 비슷합니다. 70대 30.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수성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대 부자 중에 몇 명? 20명 조금 넘습니다. 거의 한 80명이 상속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훨씬 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가야 될 길이 멉니다.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활력이 있는 경제, 미래에 대한 희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경제에 활력이 없고 이미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되어 있고 굳어져 있고 새롭게 사업을 해서 100대 부자에 들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공정하지 못한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게 공정성장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바꿔야 되는가? 세 가지 분야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경쟁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정한 분배가 보장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공정한 시장 경제 구조가 되면 성장이 가능한데 성장만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낙수 효과에 기대면 그건 이미 안 된다는 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 하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공정한 분배 문제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정한 조세 및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보다 이제 홈페이지, 국민의당 홈페이지나 또는 안철수 의원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여러 차례의 토론을 이미 했습니다. 동영상과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 구조가 담보가 되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공정한 조세 제도나 또는 그 복지 제도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한 소개 정도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수원에 살고 있는 20대 황용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치와 공정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공정 성장이요. 정치는 사실 우리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분하는 걸 아직도 정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정성장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로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하게 거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금을 걷거나 또는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 모두 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게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전성갑이라고 합니다. 대구요? 예. 아우,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또 많은 걸 보고 오셨다고 예. 하신다길래 대구에서 못 기다리고 여기까지 또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강연 내용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전에 공정성장론 강연하실 때 나왔던 내용을 좀 찾아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신 예. 말씀 중에 비공개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구해줄 때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주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기업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한창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청년 수당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예전에 했던 말씀하고는 이제 상반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게 의원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제 서울시나 여당이나 야당에서 내고 있는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참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상 국가 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든 해결 방법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제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공정성장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단기간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온 것이 그 청년 수당을 비롯한 또 국가에서도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정책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그 정책 고민들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일어난 게 보육대란 부분이겠죠. 결국은 지금 그 분권 시대로 접어듭니다. 전 세계는.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진 사회에서 제대로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해서 주기는 했지만 권한만큼 재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한은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주면서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꼭 쥐고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 중앙 그 청사에 가서 공무원들 앞에서 줄 서가지고 그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같은 비율로 그 줘야 된다. 더 이상 지금의 그 재정이 지금 8대2입니다. 중앙 대 지방이. 이 상태로 권한은 훨씬 더 많은데도 재정은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과연 그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성남시의 방법도 있고 서울시의 방법도 있고 중앙정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이 옳은가 사실은 이 사회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 실제로 현장에 시행을 해보면 엉뚱한 부작용이나 엉뚱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넓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제한된 규모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분당 시범단지에 사는 정창문입니다. 그동안 그 어렵다던 양당 카르텔 독점 구조를 깨고 3당 체제에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가지고 아웃소싱에 자녀를 취직시키니까는 그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임금의 반 또는 4분의 3 이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은 이런 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일한 제품을 만들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금 격차를 둘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독일의 중소기업 제품이 왜 이렇게 좋은가 좀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똑같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회사 가면은 임금을 적게 받고 어느 회사 가면 임금을 높이 받고 그러면 과연 그 대기업인 그 많은 그 사내 유보금이나 이익 잉여금이 어디서 나온 거느냐 계속 그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해 가면서 적법한 절차로
이윤을 쌓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 격차를 더 크게 시키고, 그리고 더 무한 것은 제가 동창을 하다 보니까 있는 집 사람, 있는 동창은 없는 동창을 보기를 남의 나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실업 때문에 딸아이 결혼을 잘 못 시켜요. 남자가 없어, 남자가. 물론 딸아이도 상당한 직업을 갖고 있고 공무원인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이 실업이 되다 보니까 3명, 거기다가 또 결혼한 자기 친구의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면은 집에서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기업 다닌 신랑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어디 가서 혼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업 프렌들이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인간은 돈을 벌 욕심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도 돈 벌 욕심이 하는데 거기다 왜 불을 붙여주냐 이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너무도 정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정치는 약자의 편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악용을 해서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게 정치가 있는 거지, 잘 나가는 사람 내버려 둬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잘 나가는데 돈을 더 벌고 하는데 거기다가 기업 프렌드를 하면서 더 하고 거기다 아부성 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른 체 하고 이러는 것은 정치로서 대단히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 3당 체제를 만들면서 불을 붙여주는 거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어렵다던 성남 분당, 특히 분당에서도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치가 풀어야 될 일이 가장 그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아웃소싱 가지고 임금을 너무너무 차별화시키는 거,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분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과 다릅니다. 지금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서구 국가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빈부격차 문제가 주로 이제 상속 재산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게 이제 토마 피케티입니다. 거기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거기 표현으로 어쨌든 이제 물려받은 그런 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속 이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낮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상속받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 격차 때문에 우리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 문제를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이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 수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 자영업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하면 성공하는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거기서 보면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이 50 정도입니다. 그 다음이 한 기업 내에서도 지금은 독일 경우 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그 임금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0입니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 정도입니다. 즉 대기업의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 임금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격차를 심각하게 벌이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충분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내지는 직업의 안정성 차이를 줄이는 문제, 이 세 가지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 격차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1980년대 통계를 보면 그때는 대기업 임금의 90%를 중소기업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10%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80% 정도를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에 비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도 감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깨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나빠져서 지금 매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로 지금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예, 또 네, 다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쪽 사이드에서만 질문을 하시네. 저는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는 반칙을 갖다 타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나라 사랑을 달아나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지금 최입의 의원이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 반칙 없애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반칙 현상을 타파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외국의 여러 좋은 제도들, 신뢰들 이런 걸 그 위에 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최입의 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그리고 더민당에서 협조를 안 하더라도 강경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도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하도 뜯어가가지고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없습니다. 한 곡 열심히 해봤자 20원 생기나 마나 이러한 불공정한 이런 사회 반칙적인 룰들을 많이 없애주시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과 이런 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반칙 혁파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내일포럼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양에서 온 송정우입니다. 지금 저희 100세 시대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당의 청년 당원 기준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왕성한 경제 활동이 40, 50대가 주류라고 봅니다. 청년 당원 기준을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준을 확대한다면 나이를 더 네, 나이를 낮추는 게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렸나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처음에 이제 창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변화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그런 시도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총선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총선 직후에 당선자들이 모두 다 새벽 7시부터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회 이상 모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거의 전원 출석률 90% 이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그런 공부 모임은 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자.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그런 시도로 했었고 성공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 당이 누구보다도 먼저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지 대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들어서 유류가 아니고 전기 요금 인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역량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청년 당원들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그 다른 당 경우를 보면 40세를 했다가 42세를 했다가 오히려 45세로 계속 이렇게 높이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행이지만 항상 모든 거를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평가하자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45세가 청년인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어려움이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과감하게 그렇게 기준을 다른 당과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당이 창당된 지 지금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도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정당과 관련된 질문은 가급적 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과 관련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자살예방센터 홍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은경이고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왜 공정성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정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지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묻지마 살인도 있는 정말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 이유가 너무 다분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기도 한데 정말 나도 너도 우리의 개념이 돼야지 공정성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그 분노라는 것은 말과 어떤 말로도 터치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살 예방 관련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정말 이유가 없이 그냥 싫고 죽고 싶고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는 뭔가가 또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표현을 못할 뿐인 것 같은데요. 그 분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오셨으니까요. 저도 예전부터 이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고 뭐 여러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살률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각 구성원이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자살률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는 자살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가 출산율이라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아닙니까? 같은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현재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인 현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이걸 어떻게 낮출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분노의 시대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정말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굉장히 끓어오르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사실은 공동체가 지금 깨어져 나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살도 사실은 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더라도 그건 자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친구가 없거나 또는 말을 해도 그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주위 동료들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일자리 부분 또는 주거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다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성장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건가? 그건 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따로 사실 뭐 거의 1시간 정도 뭐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건 일방적인 강연이라기보다 서로 고민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홍제동에서 온 문현실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학교에서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곧 개학이 이제 되는데요. 아이들 몇 명을 만났는데 4학년 2학기를 남겨놓고 인턴 이제 시험을 몇 군데 봐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다는 제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기뻤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되게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인턴에 됐지만 또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면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또 정규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대구에서 온 청년이 말하기를 안철수 의원님께서 기업에 실제로 인센티브를 줘서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전부터 그런 제안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장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현찰로 해서 아이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정책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법안 발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정성장이라든지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근데 대통령 이제 후보님이 되시기 전에 지금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민의당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공정성장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들은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지금 공정성장과 관련해서는 법안 4가지 정도를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부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개혁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한 번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평생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세법, 지방세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출을 해놓고, 그 다음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10개 이상의 그런 입법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손을 들어주신 앞쪽에 남자 2분까지만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에 사는 한원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시사팀에서 근무 중이라서요. 지금 청년들이 어떤 게 어떤 게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보여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따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도 걱정이고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이제는 나중에 고갈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솔직히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들어서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싶다. 왜 안 하고 싶냐? 그러면은 그런 거 국민연금이나 어차피 그런 거 나중에 못 받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국민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언론에서도 나중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공표가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좀 생각이 좀 어떠신가 해가지고 좀 짧게나마 한번 여쭤보고
보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국가의 그 주체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걱정을 끼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그 국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국민이 1을 정부에 내면 정부는 나중에 1.5를 돌려줍니다. 예금 중에서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혜택을 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은퇴 전에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받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가 좀 불충분하죠, 사실은. 생활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올리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이 높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입률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월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가입률이 거의 95%인데 월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 국민연금이 형편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하게 말하면 빈부격차를 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급률만 높이는 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즉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먼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입률을 높일까? 그래서 요즘 그쪽으로 많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들도 이제 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출산 크레딧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피치 못할 군대에 있거나 출산되거나 이럴 때 크레딧, 그래서 그때도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못 냈다고 나중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차곡차곡 쌓아주는 그런 걸로 사각지대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맞는 방향이죠. 그쪽으로 이제 점점 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가입률을 높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 시간도 다 됐으니까요. 대통령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무리하시죠. 저 답하기 곤란합니다. 다른 질문 우선 그러면 여기 한 분과 저 뒤쪽에서 계속 손 드셨다고 하니까 두 분 정도만 받죠.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사업체를 2개 운영하고 있는 김대승이라고 합니다. 창업과 사업 도전에 있어서 우선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그 돈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참신한 유니크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그 좋은 생각들을 좀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존해서 잘 매입을 해서 사업이 결과물이 좋게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있어서 일단 실용시간이라든지 특허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좋은 생각들을 좀 사업을 좀 쉽게 도전할 수 있게끔 특허나 이런 실용시간을 준비해서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쉽게 여러 사람들이 좀 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이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예전에 벤처기업 창업을 하셨던 선배님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조직들한테 좀 공유를 하셨는지. 사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뺏기기가 쉽다 보니까, 예,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공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빼앗아 가거나 또는 인력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IP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이쪽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어기더라도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미약해서 징벌적인 배상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지금 대기업에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징벌적인 배상제가 3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거 10배로 높여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만들어야 처음부터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하고 그것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창업할 때 팀을 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인 창업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인가요?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창업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1인 창업이 실패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2명 이상의 공동 창업자가 창업할 때 실패 확률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애플 같으면 스티브 잡스 1인 창업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플사는 공동 창업입니다. 기술은 모르는, 마케팅만 아는 스티브 잡스와 기술에 대해서 천재적인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사람, 두 사람의 공동 창업입니다. 대부분이 공동 창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팀이 좋은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바람직한 공동 창업은 숫자는 2명에서 4명, 그리고 전문 분야가 다를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기술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마케팅, 한 사람은 세일즈, 한 사람은 관리. 그런 팀이 되면 서로 최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격이 다를수록 좋습니다. 자동차가 전속력 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행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사고 치다가 회사 금방 망합니다. 오히려 실행파와 신중파가 같이 있으면 그냥 실행파는 전속력으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때 신중파인 친구가 자기를 뒤에서 잡아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다른 조합이 최상의 조합입니다. 성격 비슷하고 같은 과 사람들끼리 좋아서 창업하면 망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철학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의 수익이 기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기업이 본연의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지, 그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공동 창업자끼리는 생각이 꼭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익이라는 게 목적인가 결과인가, 그 생각. 그리고 기업에서 이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객과
직원의 행복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 창업자가 꼭 필요하고 숫자는 2명에서 4명, 그리고 전문 분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를수록 좋지만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관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합이 최상의 조합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뒤에서 손을 하도 많이 흔들었더니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온 저도 안가성을 갖고 있는 안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님 기억 못하실 텐데 한 15년 전쯤에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수사에서. 예,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화성에 있긴 하지만 저는 직업이 안전인입니다. 안전 전문가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안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 반도 못 받는 그런 게 언제나 많거든요. 어느 분야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전일을 하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공정 성장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안전은 참 모든 분야에 다 중요한 것인데 산업재해 은폐에 관련한 견해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시대 정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정, 그 다음에 격차 해소, 그리고 안전, 이 3가지가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당의 비전은 뭐냐?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비전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들의 대답은 함께 잘 사는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기에 함께 잘 사는, 그리고 정의, 그리고 안전,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성이 또 안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하고 또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다 보면 우리나라가 사람 목숨값이 싼 나라라는 이런 좀 자괴감이 듭니다. 한번 인명사고가 나면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가? 인명사고가 나면 징벌적인 배상으로 거의 회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업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감당 못할 비용들 때문에 생산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범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범죄자는 2가지를 생각한답니다.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2번째로는 잡혔을 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가. 이 2가지를 보고 잡힐 확률이 낮고 잡히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를 막으려면 간단하죠.
잡힐 확률을 높이거나 또는 큰 손해를 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잡힐 확률을 높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감시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 더 이상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감시를 강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숫자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빠른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기관이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잡힐 확률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런 시대가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한자 성어에도 있습니다. 1벌 100개. 한 번 잡히면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벌적인 배상제, 영어로 punitive damage입니다. 그게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3배 정도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선거법에 보시면 뭘 먹었을 때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로 50배입니까? 예, 저는 경험이 없어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최소한 10배 정도가 되면 아마도 안전 문제 기업들이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그 은폐 시도도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예.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띤 강연을 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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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비대위원 정준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안철수 의원 초청 강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